또 똑같이 일제강점기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제강점기에서 그 대처하는 태도가 그 작가마다 다르잖아. 윤동주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버텼는지 기억나? 그치? 자아성찰하는 걸로. 이육사는? 그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소극적, 적극적 이런 태도로 살펴봤었는데요. 박목월은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로 이 힘든 현실을 타파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박목월은 자연 친화적 작가로서 힘든 이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의지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를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의 의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자연에 의지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자연을 의지의 대상, 약간 초월의 대상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보면 되고요. 자연 친화적 말고 이것까지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까지.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 그럼 이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이 작품은 뒷장 넘겨서 똑같은 형식을 이제 모티프로 차용한 이제 다른 작가의 작품이 같이 인용되어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작품의 공통상의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줘야지 되는데 하나씩 맞춰서 볼게요. 자, 산이 달 에워싸고라고 먼저 시작을 하죠. 일단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거 뭐겠어? 산. 순수한 자연,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산이날 에워싸고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시적화자 두드러지는 것도 이해가죠? 근데 산이날 에워싼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산이 나를 에워싸고 있대. 진짜 산이 나를 이렇게 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는 표현법은?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의인법. 아, 이거 파란색으로 쓸 수 있을까? 네. 중요한 특징이라서 이것만 좀 따로 잘 같이 알아둬야지 돼요. 산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니까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확인해야지 되고 의인법 같은 말로 혹시 또 뭐라고 하는지 기억도 나니? 그치. 자연물의 인격을 그치. 부여하였다. 의인화된 대상이 사용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뒤에 볼게요.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라고 나와져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 저 소박한 삶을 계속해서 살으라고 강요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소박한 삶의 모습은 생계랑 관련된 소박한 삶이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생계와 관련된. 그리고 어조도 한번 생각해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사용된 살아라 한다, 살아라 한다 다음처럼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된 어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산이 뭐뭐 하라고 한다. 산이 나한테 어떻게 해? 그치? 명령. 그래서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산이 진짜로 나에게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으라고 강제로 강요하는 거야? 그렇지 않지?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내가 소박한 삶을 살고 싶은 나의 의지, 나의 마음을 산이 나한테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법은 주객전도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 산이 나한테 살으라고 시키는 의미로 이렇게 다음처럼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는 주객전도된 표현도 같이 고려를 해둬야지 돼요.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산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나와져 있는데 사실은 내가 산에 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 주체랑 객체가 전도되었어요. 이술씨 덥니?
오늘 히터를 엄청 따뜻하게 틀었더니 쌤이 수업하면서 하품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럼 주객전도 그러면 이거 명령요주랑 관련해서 괄호 열고 이거를 정언적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정언적 명령에서 정언적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완전 단정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명령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강압적인 명령 형태가 아니라 산이 진짜로 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마음에 주객전도 한 거잖아. 그래서 명령 어조를 통한 권유라고 봐야지 돼요. 권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주객전도된 표현과 관련해서 산이 나에게 권유하고 있다를 정확하게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강요라고 하면 틀려. 권유야. 이거 이해가? 그치? 산이 진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또 볼게요. 자, 지금 산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간접 인용된 표현도 같이 확인을 해둬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주객전도랑 관련된 권유의 표현.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간접 인용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간접 인용.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도 같이 알아두면 편해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야? 산이 나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간접 인용된 표현,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주격전도된 표현이 사용돼서 권유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가 살고 싶어하는 지향하는 세계는 어디야? 그치? 그래서 즉 자연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산이라는 자연에서 살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이 또 나타난다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되니까 뒤에서도 볼게요.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소박한 삶이지. 근데 위에서는 생계를 위한 소박한 삶이었잖아.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어? 생계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루고 욕심 없이 사는, 그래서 정확한 생계에서 좀 벗어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떤 표현으로 작성해주면 좋냐면, 잠깐만 잠시만, 안 써놨네. 생활상이라고 쓸까요? 생활상. 구체적인 생활상이 나타난다를 맞춰서 또 이해하면 되죠. 그럼 점점 그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거 느껴져? 네, 그리고 볼게요. 다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찔레나 쑥대밭은 어떤 삶일까? 들찔레가 뭐야? 막 들에 그냥 막 피어있는 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들찔레처럼 살아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삶. 쑥대밭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 쑥대밭. 이제 쑥대밭. 네, 이런 뜻이거든. 이제 우리 모 죽지랑가에서도 쑥 관련해서 다복쑥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 의미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도 괜찮아? 이거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 뭐 운율 형사, 뭐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이런 거 따로 안 적어 놓을게요. 뒤에 볼게요.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서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 일단 금음달이 어떤 달이야? 금음달. 점점 사라져가는 삶이지. 그래서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다 무슨 뜻일까? 그치? 점점 사라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점점 이거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이라고 여기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 그래서 내가 그물달처럼 사라지는 나의 목숨, 즉 자연에 따르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맞춰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원문에서는 금음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구름으로 나와져 있고, 여기 뒤에는 금음달은 바다라고 원래 원문에서는 구름이랑 바다로 표현이 바꿔서 나오거든. 근데 이상하게 책에서는 이거를 잘못
써놨더라고요. 이게 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원문은 구름이랑 바다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원문으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구름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치.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삶. 자, 그럼 바다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 뭔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삶이잖아. 그럼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바다 같은 삶을 지향한다라는 거는 자유로고 싶은 삶, 이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바다라고 아마 의미를 분석했을 때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삶.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영원한 삶을 지향한다까지 확장돼서 그 의미가 나오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런 처음에는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생계를 위한 그냥 농사랑 관련된 일반적인 노동의 삶을 추구했었고 배나 안 고프면 다행이지 이런 삶. 근데 중간에는 구체적인 사회상의 모습이 나타나죠. 마지막에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해? 내 가치관을 충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표현이랑 관련해서요. 자신의 가치관, 그래서 정신의 달관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달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어떤 경지에 다다른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의 깨달음과 나의 가치관이 완전 만족되어진 상태를 달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 도를 막 깨우친 거지, 깨달음. 깨닫는, 그러면은 점점 이 의미가 소박한 삶에 대한 의미가 점점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또 시상 전개 과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소박한 삶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확장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을까? 그치.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거랑 연관된 다른 작품이 더 어렵거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뒤에는 뒤에 작품 볼게요. 자, 일단 모걸시의 운을 빌려서 모걸시를 그래서 모티브로 차용해가지고 패러디한 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박모걸에서 중요했던 표현법이 있어. 그거 먼저 말해볼까? 방금 봤던 표현법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거. 그치? 그리고 그치, 그것도 사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죽전도 된 표현 주객전도랑 관련해서 이제 뭐 말을 건드는 방식이라던가 간접인용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좀 다시 반복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자,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라고 나와져 있어. 자, 지금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표현법 사용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 그치? 의인화, 그치? 자, 근데 산이 지금 뭐라고 해?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흙이나 파먹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라고 밑줄 쳐져 설명되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뒤에 있는 표현이랑 맞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거야. 삽이라 들라 하고 날더러는 삽이라 들라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삽을 들고 있어? 그러면 그 삽을 들고 흙을 파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흙이나 파먹으라고 하는 거는 이 가난하고 고달픈 삶뿐만 아니라 두 번째 노동의 삶이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괜찮아요? 네. 너무 정확하게 답을 말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녹음하는 거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 삽은 그럼 어떤 표현법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을까? 흙이나 파먹는 삶이 노동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삽이라고 하는 거는 개요법이 사용됐다라고 분석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진짜 삽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노동의 도구를 다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삽이라는 일부 도구를 가지고 노동을 위한 도구를 여러 가지를 다 전체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유법이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또 표현방안 생각해 볼게. 지금 산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흙이나 파먹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그치? 명령형어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명령형어조 랑 관련해서 또 주객전도된 표현도 같이 확인해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주객전도랑 관련해서 이 간접 인용된 표현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주객전도된 표현과 관련해서 간접 인용된 표현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앞에서는 자연친화적 삶을 강조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주객전도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의미를 나눠서 찾아봐야 돼요. 볼게요. 일단 쑥구렁 무슨 뜻일까? 쑥구렁. 얘 뭐야? 그치? 구렁에 빠지다 이렇게 하잖아. 구렁이 말고 구렁에 빠지다 하면서 구멍, 뭔가 이렇게 고랑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 잘 못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구렁이라는 뜻이야. 구렁. 그래서 쑥구렁에 박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쑥구렁은 세상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세상에서 현실에서 소외된 공간이라고 또 분석할 수 있지. 세상에서 소외된 공간.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서 쑥이 되라 한다라고 해요. 그럼 쑥이 되는 삶은 쑥은 어떤 삶일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산이 어떤 삶을 살으라고 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리고 볼게요. 자, 늘 퍼진 날 무슨 뜻일까? 그치? 그래서 몸이 힘든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나와졌냐면 이제 힘든이라는 의미로 그냥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만약에 첫 번째를 위에서 흙이나 파먹는 삶이라고 분석한다면 여기서 늘 퍼진 날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 정신이 힘든, 그래서 정신이 힘든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 힘든 삶. 두 번째는 노동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뭐가 힘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육체적으로 신체가 힘든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가난한 삶과 노동의 삶으로 나눠서 각각의 의미를 딱 포함시켜서 해석도 해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볼게요. 쑥국세율구라고 나와져 있는데 혹시 쑥국세설화 뭔지 알아? 그게 교과서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돼. 적진 않아도 돼요. 가난한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던 봄날에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쑥국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며느리가 있어. 그래서 새가 되어서 막 봄마다 우는 그런 새거든. 그래서 이게 두견새설화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쑥국세에다가 밑줄 쳐보고 이 쑥국세라고 하는 거는 두견새설화랑 관련되어 있어요. 두견새 무슨 새일까? 뻐꾸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두견새, 뻐꾸기, 쑥국새 이런 것들은 한해 정체로 표현하는데 좀 효과적인 새라고 생각하면 돼. 뻐꾸기 우는 거 들어봤어? 네. 그럼 이제 들어보면은 되게 조금 비위와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인 것 같지 않니? 그치? 이 두견새 설화랑 또 어떤 설화가 또 관련되어 있었냐면 이제 계모가 있어. 계모가 있고 이제 누이가 있고 누이를 포함해서 8명이나 되는 이제 동생들이 있거든. 남동생들. 근데 이 누이가 계모한테 두드러 맞아서 죽어. 그래가지고 8명이나 되는 이제 동생들을 차마 잊지 못해서 뻐꾸기가 되어가지고 이산저산 옮겨다니면서 막 걱정하는 그런 한이 담긴 또 배경설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한이 정서가 나타난다라고 봐야지 돼요. 한. 또 중요한 게 있어. 쑥국새 울고. 자,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자, 저만치라고 하는 거는 어때? 산과 화자의 거리감이 나타내는 구절인 거 이해가지? 저기 멀리 서서라는 의미니까 저만치 홀로 서서
자, 그러면 지금 저만치라고 하는 거는 소외된, 고립된, 약간 이 주류에서 벗어난 이민 것도 이해가지. 그래서 저만치 해서 지금 어떻게 울고 있어요? 숙국세 마냥 울라하고 라고 나와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의 숙국세가 좀 중요한 의미로 나와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같이 적으면서 볼게. 첫 번째 숙국세랑요, 그리고 두 번째 숙국세랑 기능하는 시에서 기능하는 게 달라. 첫 번째는 화자의 비애를 심화시키잖아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해? 숙국세 마냥 울어. 그럼 여기서는 숙국세, 화자랑 동일시된 대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되나? 동일시된 대상. 뒤에 볼게요.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이 낮아빠진 어미처럼 흘러한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흙 파먹다 죽은 아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아까 위에서 흙 파먹다 죽는 삶,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흙이나 파먹는 삶. 그치? 그럼 첫 번째는 가난해서 죽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노동하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흙 파먹다 죽은 아비는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 죽었거나 아니면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었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대랑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대물림되는 가난으로 인해서 민중의 처절함과 비애가 나타난다라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낮아빠진 어미처럼 울라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어미처럼 운다. 어미는 왜 울까? 그치? 또 똑같이 맞춰서 호응하면 되지. 너무 가난해서 울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노동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계속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래서 그게 어머니의 울음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사는 심상은 뭘까? 그치? 그래서 청각적 심상으로 구체화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 민중의 처절함과 민중의 삶, 너무 가난해서 이게 가난에 계속 대물림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런 삶은 너무 추상적이지. 근데 울음이라고 하는 소리로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 산이 날 널어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럼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어떤 뜻이야?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해석하면 이거 분석할 수 있겠죠? 여기 두 개 한번 묶어볼래? 그치? 이거 어디랑 똑같아? 그치? 그럼 이거 무슨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치? 근데 완전히 똑같아? 그치? 그래서 소미상관식 구성이라고도 하죠. 혹은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표현이랑 관련해서 또 하나 보면은 여기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어져 있다 그러면 맞을까? 맞죠? 그냥 뭐뭐 한다 이렇게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명령 어조랑 관련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 같이 좀 알아두면 편하겠지? 네, 말을 건네는 방식. 네, 뭐 이해만 해도 얘는 뭐.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뒤에 나와져 있었던 숙국세랑 관련해서 이제 화자의 비애의 정서를 강조하는지 화자랑 동일시된 대상인지 그게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기능하는 게 달라?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좀 봐줘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작품에서는 자연친화적 삶을 원했었잖아. 지향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때? 그치? 그래서 냉소적 태도 이해 가나요? 그치? 냉소적, 비판적 태도라는 거 같이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거랑 관련해서 화자가 선택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가? 그치? 그러면 이 삶을 자연의 술
순리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면 맞을까? 일단 한번 화면으로 보고 맞춰볼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지내고 있다 이러면 맞을까? 그치? 그러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지향한다 이러면 맞을까? 그치? 지향은 아니지. 근데 이거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